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중북부 지방에 모레까지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산사태와 침수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며칠 사이 내린 비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조경용 석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입주한 지 채 한 달여 만에 붕괴 사고에 많은 비까지 예보돼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해외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50분 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공군 본부를 비롯한 당시 사건 관련 군 기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의혹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병을 이유로 수감 중에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고 석방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에 대해 일주일째 수색에 나섰지만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양 가족이 지난달 23일 완도로 들어와 최소 3차례 이상 오간 것으로 보고 마지막 행적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면서 주요 하천 수위가 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야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군남댐 인근에는 오전 10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군남댐 인근의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의 수위는 계획 홍수위 40m를 아직 넘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6m 정도에 머무르다가 1시간 만에 27m를 넘겼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파주 지역에는 오전 10시 반을기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조절용 댐인 군남댐은 현재 초속 1,300세제곱미터 정도의 물을 방류하면서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물의 양이 10분마다 100세제곱미터씩 많아지면서 수위는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강 쪽도 눈에 띄게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북한 쪽 임진강에서 흘러온 물이 지나는 필승교 수위는 오전 11시 반 기준 3m를 넘겼습니다. 3시간쯤 전인 오전 9시와 비교할 때 70cm 넘게 불어난 수치입니다. 임진강 하류 지역에 있는 파주 비룡대교 수위도 비슷한 수준인 2.5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정부는 아직 올해 내린 비의 양이 예년보다는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 댐 방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전국 용수댐 저수량은 예년의 68% 수준인데요. 내일까지 수도권에만 하루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어 수위는 더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천군은 어제부터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어서자 주의당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폭우가 북한 황해도 부근에 많은 비와 합쳐져 임진강과 한탄강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면서 캠핑장과 피서지 야영객들에게 사고와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사장과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이번엔 비가 언제, 얼마나 내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30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수도권과 해안가에는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도 불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영 기자. 네, 문화생활과입니다. 네, 앞서 군남댐 상황 보니까 이전 시간보다 좀 비가 강해진 것 같던데 중부지방 고비가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번 피해 최대 고비는 두 차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고비는 북한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인데요. 호우의 주 무대는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 지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조금 더 남하해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도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2차 고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인데 이 시기에는 정체전선이 더 강해지면서 중부지방에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300mm 이상, 충청에도 최고 200mm의 호우를 예고했습니다. 전북과 경북지방도 내일 낮부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의 특징은 정체전선이 동서로 길고 좁은 지역에 형성되면서 단시간에 좁은 지역으로 호우를 쏟아붓는 게릴라 호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밤이 되면 강해지는 야행성 호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취약 시간대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엔 바람도 좀 강하게 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동,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밤사이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륙에서는 초속 20m 이상, 산간 지역에서는 초속 35m가 넘는 순간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태풍급 돌풍 수준인데요. 낮 동안 비바람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긴 하겠지만 밤부터는 다시 중부지방에 호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수도권은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8도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6월 최저 기온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그 밖에 수원과 원주, 청주, 전주 등 전국 곳곳의 최저 기온이 27도를 웃돌면서 6월 최저 기온 기준 지역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철이 시작했지만 당분간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또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지속하겠다며 호우와 함께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연입니다. 며칠 사이 내린 비로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용 석벽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현장이 평소 통학로로 이용되던 곳이라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1톤이 넘는 거대한 바위덩이 수십 개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석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석벽 구조물이 인도 위로 위태롭게 쏟아져 내렸고 난간은 모두 힘없이 휘어졌습니다. 흙벽은 그대로 쏟아질 듯 위험하게 경사면이 모두 노출된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애들이랑 그다음에 엄마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아마 아침에 무너졌으면 진짜 애들 많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찔하죠. 생각만 해도. 입주한 지 채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사고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잠깐만요. 어차피 이거는 버려지게 이게 해야 돼. 시공사 측은 며칠 사이 내린 비로 흙이 쓸려 내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린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린 것만큼 계산하지 못해서 배수시설의 용량이 좀 부족해서 일어난 것 같고요. 하지만 애초 시공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항의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이 정도 와가지고 무너지면 경찰과 지자체, 시공사 측은 현장 주변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에는 방수천을 덮어 임시 안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어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추가 사고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보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숲길 옆에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크게 불안한 거죠. YTN 김태민입니다. 조윤아 양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경찰은 통신과 금융계좌 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입니다. 네, 가족의 행적이 끊긴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수색의 진전은 좀 없습니까?
네, 조윤아영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곳 선착장에서 수중수색과 헬기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양 가족의 차량이 해상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곳 선착장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물이 탁하고 물살이 거세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인근 야산과 해안가 등에 수색 인력 170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이 실종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만큼 차량이 물살을 타고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요. 이곳과 2km 떨어진 무라테 성착장에서도 수중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다리 건너에 있는 고금도 해안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해경도 헬기와 경비정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오후에는 수색견 7마리도 동원돼 일대 야산과 마을 수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차량이 섬을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만큼 이곳 신지면에 차량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조양 가족의 통신과 금융계좌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조양 가족이 명사심리 인근 펜션에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머물던 펜션에 빈 방이 없어서 인근 100m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한 겁니다. 또 조양 어머니가 지난달 30일 밤 펜션을 나서기 전부터 서둘러서 분리수거를 하고 짐을 미리 트렁크에 실어놓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후에 다시 방으로 올라가 아이를 업고 나온 건데요. 경찰은 조양 가족이 지난달 23일 완도로 들어와 해남과 강진 방면으로 최소 3차례 이상 오간 것으로 보고 실종 전 행적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대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지금은 병원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교도소가 아니라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쯤 당뇨 합병증 등을 이유로 병원을 찾은 건데요.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은 합병증 같은 지병을 핑계를 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들며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건강악화 우려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 집행정지란 말 그대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춰주는 제도인데요. 수원지검은 오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네, 형 집행정지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우선 심의위원회 자체는 오늘 오후 2시쯤 열리게 됩니다. 오늘 차장검사가 심의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 인사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신청건도 들여다볼 예정이라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저녁 늦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심의위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절차가 다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결과를 올리면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후 안양지청의 결과가 통보되면 안양교도소 출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뒤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95살이 되는 2046년에 끝날 예정인데요. 오늘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후 광복절 사면 논의까지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 논의에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핵심 야권 인사와 주요 기업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병원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협상 여지는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으며 여당을 압박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서 한 달째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나섰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는 대신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하라는 제안에도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자 단독으로라도 후반기 국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 구성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의 메시지를 여당에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마지막 협상 여지를 줬지만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가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 의지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양보도 없이 철벽같이 고집만 피고 있는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는 중입니다.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입법 독재 정부 발목 잡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오늘 이어지고 있죠. 네, 먼저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오늘 오후 통일부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TF는 지난 2020년 사고 직후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유지돼 있었는지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TF 첫 회의를 열고 반격에 나섭니다. 전반기 국방위와 정보위 위원 등이 모여 보고받았던 SI 자료를 공유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뒤 여당 공세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법치농단,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도 출범했는데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의 경찰 인사와 경찰국 설치에 정면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행보에도 나섰다고요. 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물가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 간부들을 불러 물가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가 처음 개최됐는데 위원장으로 임명된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정파를 초월한 여야 협치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는데요. 김태년 위원장은 경제 위기 속에 정부 대처가 아니라다며 비상경제대응본부 가동을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가 놓친 서민 민생 대책도 정부 여당의 촉구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소기업 납품 단가 연동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관련 금융위원회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공군 본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3주 만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고 이중사 관련 특검팀이 출범 뒤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오늘 공군 본부와 고 이중사가 소속돼 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을 비롯한 군 기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사 사망 직후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공군 수사단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 이중사 관련 특검팀이 이처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이고 지난 5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입니다. 특검팀은 고 이중사 사망 이후 제기된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같은 여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군 내부에서 사건 은폐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역시 관련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중사 사망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사건 외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당시 국방부와 공군 본부의 은폐, 무마, 회유 의혹입니다. 당시 군 사법경찰과 군 검찰단, 군 법무관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국방부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수사 기록 5만여 쪽을 전달받아 검토했고 유족이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해온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면담 또는 조사해왔습니다. 오늘 첫 강제 수사를 계기로 사건의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주춤하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0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유입과 면역력 감소로 올 여름에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많이 늘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9,896명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3,000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전보다 6천여 명,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 9일 이후 19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10,000명 아래 네 자릿수 확진자가 19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유행 감소세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00명 가까이 많고 2주 전보다도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확진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9,777명, 해외 유입은 119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사흘 연속 100명을 넘기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입국자 격리 면제 등으로 왕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증가와 백신 접종 뒤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감소해 이르면 올 여름, 늦어도 가을엔 재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지난주 주간 위험도는 6주 연속 낮은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주간 신규 확진자도 하루 평균 7,057명으로 5.7% 줄며 3월 셋째 주 이후 14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1로 1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6월 첫째 주부터는 4주째 커지는 양상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유행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중 62명, 17일째 두 자릿수로 의료 대응 여건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5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4,530명으로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위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 결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17년형 확정받고 지금 수감 중이죠. 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지난 3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때가 2020년 아마 12월일 거예요. 그때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동부구치소에 엄청나게 있었죠. 예. 그래서 집단 감염을 이유를 들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아마 교도소 교정당국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안양교동소로 이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양교동소에서 수감 중인데 형집행정지 신청은 교도소나 이제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으면 그 교도소나 구치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신청을 했고요. 심의위원회는 이제 수원지검에 있어요.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절차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형 집행정지와 사면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는 그야말로 이제 17년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 보석을 제외하면 징역 한 3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14년을 더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뭐 1년 동안 형 집행 정지를 하면 14년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집행정지 끝나면 나머지 14년을 또 교도소 복역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건강상의 이유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지를 시키는 것이지 형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 사면은 이제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형의 선고 자체를 아예 효력을 상실시켜 버려요. 예. 그리고 특별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해 줘 버려요. 예.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라고 하면 이번에 만약 석방이 되면 나머지 14년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건 단순히 형 집행 정지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만 형 집행을 보류하는 거죠. 잠시 뭐 유예한다, 미룬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겠네요. 보면 됩니다. 그 형 집행 정지를 뭐 수감 중인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요건이 네네. 있습니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예. 왜냐하면 형이 확정됐는데 아무나 뭐 형 집행 정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있는데 형사소법 규정을 보면 예. 좀 화면에 보입니다만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 1호가 가장 중요한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물론 이제 현재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 형집행정지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한 경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만약에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형 집행정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앞서서 심의위 열어서 결정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심의 과정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수원지검에 형집행 정지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네. 위원장은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맡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 인사도 한 5명 정도 참여를 해서 일단 아마 건강상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의료 기록이랄지 뭐 의료진과 어떤 특별하게 예. 뭐 조사를 한다랄지 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하고 의료진이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예. 그래서 안양구치소에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형 집행 정지 여부를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예.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결재를 검사장한테 올리고 네. 그러면 이제 수원지검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 판단은 어쨌든 수원지검장이 하는 거고요. 네네. 그 심의위원들이 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어떤 표결을 거칩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표결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형 집행정지 사유가 될 정도인지는 사실은 뭐 의료 기록이랄지 예. 아니면 뭐 수감자의 상태랄지 이런 거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의견을 조율해서 하죠. 근데 만에 하나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네. 아마 규정이나 지침에 다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다수결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 대부분은 뭐 다수결이 아니고 거의 의견 조율에 의해서 형집행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예. 이번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있었는데 그게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닌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여부는 약간 정치적과도 이게 혼합이 돼 있죠. 네. 예. 그리고 일반적인 형 집행 정지에 있어서 아주 거물급이다랄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면 사실은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건강이 너무나 악화돼서 이건 생명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예. 경우에는 거의 독자적으로 해주죠.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전 대통령이고 네. 그다음에 뭐 국민 여론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 하나만을 가지고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수원지검장이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저녁쯤에 결과는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측이 굉장히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지금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람이 수감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도 있는 걸로 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늦어질 것이다.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정말로 안 좋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뭐 결정될 가능성도 있고.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까 정치적인 얘기했잖아요. 예. 어떤 검찰 내부 또는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 사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 네. 예. 어떤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형집행 정지가 요건이랄지 그런 게 좀 약간 완화돼서 먼저 형집행 정지로 석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론을 살피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검사 시절에 이제 심의위를 직접 들어가 보셨다고 해가지고 혹시 그러면 의사의 목소리가 좀 가장 크게 반영이 됩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에 관한 거잖아요. 네.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이제 담당 검사를 해봤죠. 검사가 건강적인 측면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료 차트랄지 기록이랄지 환자의 상태랄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한번 가서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전문가하고 이제 검사하고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여기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면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이번 결과가 특별 사면을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상이었거든요. 건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건강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만약 사면을 하려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도 틀리고 다르죠. 또 국민 여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정부에서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정부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부랴부랴 석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면도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형집행정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 흐름을 보면요. 일단 윤 대통령이 사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 시점은 가장 빠르면 8.15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별 사면은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예요. 물론 국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이 넘어요. 과반이 넘죠. 그래서 부담은 가지만 대통령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특별 사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에 뭐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기자들과 얘기할 때도 처음에는 약간 뭐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가둬둘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면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8.15 광복절에 사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부정 여론이 지금 좀 더 높기는 하지만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역시나 짚어주시죠.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히 이제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도죄 하면 절도죄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전체적으로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특별 사면은 사람에 관한 사면이에요. 누구를 콕 집어서 사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면권의 어떤 남용에 관한 문제. 그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고 비판이 받아왔죠. 그런데 원래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국무총리에서 통과가 되면 사면이 결정이 되는데 사면을 좀 엄격하게 한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많은 비판이 있고 주장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형집행정지 심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현장 조사나 이런 걸 이유로 이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오늘이 안 나오고? 그런데 아마 오늘 결정을 하려고 맘먹었으면 이미 이루어졌을 거예요. 현장 조사가? 그렇죠. 지금 3일날 신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사는 다 해서 심의위원회에다 올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가 현장 조사 갔다 왔으면 현장 보고서 그리고 의료인의 의견 이런 것들이 이미 파일로 돼서 심의위원회 책상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 사면 얘기는 또 만일 오늘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또 논의가 불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캠핑 성지로 불리는 인천 옹진군 섬 갯벌에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또 났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인천 섬 갯벌에 또 차량이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보시면요, 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갯벌에 깊숙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과 해양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차량 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실제 운전자는 차량 주인의 자녀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실제 운전자 접촉을 거듭 시도하는 등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만 차량 안에 침수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길 초입에 세워둔 차가 바닷물에 밀려 갯벌에 빠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선제도와 칡도 사이 갯벌입니다. 선제도와 칡도는 폭 4m, 길이 500m의 자갈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갯벌과 바로 접해 있는 이 도로는 밀물때는 물에 잠겨서 하루 2번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일대가 이른바 캠핑 성지로 유명해져서 오가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확인된 유사 사고만 이번 달 들어 벌써 3번째입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SUV 차량과 전기차가 비슷한 곳에 빠진 사진이 게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옹진군은 예산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리 건설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뚜렷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진 이곳을 지나거나 차를 세우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YTN 오철입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만 잔뜩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강한 비구름은 아직 북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자락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영향을 주면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낮 동안에는 비가 크게 확산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녁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300mm 이상, 충청도에는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내륙에는 순간 초속 20m, 산간에는 35m의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낮 동안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과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면서 유명 가수와 배우가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대법원은 종교 자유와 관련해 또 이전의 결정을 뒤집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낙태권 폐지 결정에 대해 미국의 스타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스타들은 분노를 쏟아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So many women and so many girls are going to die because of this.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s, been a war declared on women. I think that the only bright thing that we can do to make this into a positive thing is for it to be a completely new step in the movement. 미국의 유명 펑크록 밴드 그린데이 리더 빌리 조 암스트롱은 시민권 포기까지 선언했습니다. 연방 대법관을 향해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의 지형을 이용한 보수적 내용의 판결을 또 내놨습니다.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며 기도를 강행한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분리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1963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보수화된 대법원의 다음 판결로 투표권 축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종 등 소수자 차별에 근거한 투표 관행과 절차를 금지한 투표권의 핵심 조항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모이려고만 해도 말이 나오고 관심이 쏠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굵직한 자리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원회 장제원 의원의 포럼입니다. 특히 어제 포럼은 의도가 있든 없든 친윤계의 세가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반 이준석 연대, 이 말이 언급되는 게 잦아지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 배경, 그리고 여당의 역할을 고민하게 하는 의원 총회의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분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언론 순서대로 그냥 쭉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내변에 대해서는 도착하신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 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더 적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했던 아침 모임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자 명단을 전부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명단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확인해 주세요. 정확하게 명단 작성해서 다 발송하고 의총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명도 안 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성이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7월 1일 날 이제 소집이 되는 거죠. 그 여당에서는 좀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응 방안이랄 게 딱히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리고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내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석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시스템이 국회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당이긴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밀어붙이면 저희는 그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그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보다는 파행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국회가 지금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반기 원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굳이 필리핀까지 갈 그런 여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아니래도 다른 분이 가셔도 됩니다. 예. 근데 굳이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국회를 내팽개치고 가시는 것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역대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도 국회에 그 이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할 때 예. 해외 순방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취소를 하고서 국회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좀 이제 처신이 좀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예.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폭등을 하고 있고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내몰라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행정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 음주운전 경력 있는 분도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하려고 그러고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온갖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사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 원구성을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데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 의원님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반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도 민주당 쪽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 법사위원장을 받는 문제는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습니다. 예. 지난번에 김기현 원내대표하고요.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를 이룰 때 법사위원장 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에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 법사위에 자구체계심사권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를 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120일간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을 60일로 줄이면서 60일 내에 법안 심사를 법사위원회에서 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을 사실은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받는 조건으로 두 개의 그 법과 관련되어지는 걸 이미 국회법에 통과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받아야 될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받는데 민주당에서 내건 조건이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소송했는 거요. 예. 그거를 갖다가 취하해달라. 네.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를 갖다가 만들어 달라.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검수완박과 관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검수완박이 통과될 때의 상황을 좀 되돌이켜 보면 저희 국민의힘 저 같은 경우는 다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그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소송한 거를 취하해달라.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이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당에게 늘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원 구성과 관련되어지는 거는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요청하면 저희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걸 양보하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저희를 계속 이렇게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걸 받을 수 없는 걸 계속 받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경색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사로 나가는 부분은 사실은 3주 전쯤에 이미 결정돼 있었던 사실이고 예.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하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나가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 필리핀에서 이미 원전 수출과 관련되어지는 계약,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되어지는 큰 건에 대한 계약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필리핀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원 구성이 이렇게까지 경색이 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요. 사개특위를 굳이 조건도 내걸지 않고 일단 국회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것을 취하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추후에 다시 좀 논의를 해서 그 이제 국회 원구성에 좀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법무부 검찰이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더 이상은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정당, 마치 이제 탄압받는 소수정당 또는 이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국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행정부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지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를 한다든지, 사실은 이게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예.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2003년 이후로 4대 권력기관장 중에 인사청문회를 통하지 않고서 4대 권력기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임명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 그냥 임명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얼마나 많은 의혹과 국민 불신들이 쏟아져 나오고 예. 있습니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못 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저 나토 갔다 오시고 난 뒤에 또 그냥 임명 강행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원구성 못하고 계속 공전을 하고 그러고서 행정부가 독주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독주하고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책임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정부가 국회 공전을 명분으로 삼아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걸 좀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좀 읽히고요.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예. 청문회도 열려야 하고 논의 개정해야 할 법들도 많습니다. 네. 국회 공전이 좀 출구를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앞서 그리고 화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40명이 채 안 됐다고도 알고 있는데 반면에 또 장제원 의원이 주재한 포럼에는 한 6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 어떻게 그 봐야 부분에 됩니까? 대해서 제가 조금 소명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여 분 정도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64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포럼에요. 저희가 명단을 다 의총의 말씀이시죠? 예, 의총에 의총에. 맞습니다. 아, 예. 거의 비슷하게 오셨네요, 그러면. 조금 포럼에 더 아마 많죠. 60명 정도 왔다고. 예, 포럼보다 조금 더 많죠. 아, 예, 그렇습니까? 예. 혹시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시작하기 전에 했던 그런 경고 메시지는 혹시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가 됐을까요? 글쎄요, 그게 배포가 됐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의원님들이 의총에 오실 때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의원님들이 각자 활동하는 의정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실 때는 굉장히 진지한 토론이 특히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가, 고공 물가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저희 정부의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면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 에너지 믹스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과 연결성상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심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전력공사에는 한전에다가는 굉장히 이 질타하는 질문 의원님들의 질문도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녹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정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의 반박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적이었어요. 공무원이든 공기업 관련자든 누구든 이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이제 새 정권이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8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원전 감축 정책을 현실적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은 그야말로 사양화된 원전 산업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바보 같은 짓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네, 양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들었고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그 양금 의원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이제 집권 여당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여당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리고 반성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국민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과 민주당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더니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고 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간극의 고를 좀 메꾸었어야 되는데 그 간극의 고를 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반성하고 성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권 여당을 할 때 아쉬웠던 부분을 국민의힘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고 북한 앞에서는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는 비겁한 정권으로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정부의 당당한 정권, 이러면서 말하자면 아무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SI를 공개를 하니 많이 이런 쓸데없는 이 정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가족 분들의 마음은 오롯이 저희들이 그대로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쟁으로 또 이 이전 정권 탓, 남 탓, 이런 것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무한 책임을 요구를 합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지금 물가 폭등, 기름값 폭등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쟁을 집권 여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뭐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고 이런 쓸데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이의 간극을 국민의힘이 좀 메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원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저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왜곡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내걸긴 했는데 탈원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시킨 사실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2030년 이후에 새로 만들게 될 원전에 대해서 손질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문재인 정부 때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에게 책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코로나 역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감내를 했습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께 집권 여당이 양해를 구해야지 그것조차도 탈원전 때문에 올리는 거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올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응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의 자세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의 자세를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의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그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내에 민생과 물가와 관련되어지는 TF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그 석유에 있어가지고 37%의 세금의 최대한으로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잖아요. 거기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이 낮기 때문에 50%로 법을 바꾸어서라도 꼭 이거를 갖다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자 그 예대 마진의 문제를 갖다가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실제적으로 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지금 높이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정부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행하고 있고 오늘도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산업을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등을 계속 행하고 있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의 그 피살 사건과 관련되어지는 의혹에 관한 부분은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6시간 동안에 그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해서 사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 국민의 생명에 관련되어진 일입니다. 예.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거기에 필요한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지금 저희가 꺼내서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정쟁의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정쟁이 아니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죠. 새로운 증거 나온 게 있습니까? 해경과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이전 정부에서 월북에 무게를 많이 실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보와 첩보가 있습니다. 정찰 자산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새로운 추가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이거를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해가면서.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말하자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점 하시려면 이 정도 하시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죠. 근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것을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완전히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 말씀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복귀해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월북몰이로 지금 몰아갔던 지난 정부에 있어서 그 월북몰이가 사실은 제대로 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월북몰이가 되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그 서해 공무원의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까지 폭로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던 그런 예.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양당에서 TF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네. 예, 저희가 활동 내용을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나토 정상회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가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도 좀 뜻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나토 그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는 그 정식 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에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초청을 받았고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미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어떻게 말하면 세계적으로 인정을 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어떤 가치적인 연대 그런 데에 어떤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간의 어떤 안보, 예. 연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우리가 연대 강화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또 새로운 안보의 위협이 등장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답을 얻었을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읽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도 조금 전에 양금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첫 해외 순방입니다. 그런 만큼 국익을 위해서 좀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예.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고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이제 야당으로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다면 조금 전에 양금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가치 연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념적 연대죠.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예. 뭐 또 신냉전이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큰 흐름은 각자 도생입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이념적 틀, 이념적 연대에 우리가 거기에 틀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위상이라든지 또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리스크 상황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 균형 외교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국익입니다. 국익. 한반도의 평화, 그다음에 국익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고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번에 나토 회담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외교 정책의 핵심은 비군사적 지원, 인도적 지원입니다. 근데 혹여라도 여기에 어떤 군사적 지원책이 논의가 된다거나 이래 돼 버리면 이게 대한민국의 외교적 스탠스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예.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예.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어지는 얘기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초청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북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동아시아에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3자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에 대한 안보 전략을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가 동시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만들어 놓은 규범 속에서 활동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나토국이나 아니면 유럽 이런 곳에서 저희의 어떤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갈 때 우리도 그 규범을 만들어 가는 나라로서 예. 어떤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초청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외에 또 다른 걸 요구하게 된다면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외교 기조가 보면은 개방성과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에 있거든요. 예. 이 세 가지의 원칙 하에서 아마 외교 전략이 짜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전략에 충실해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역할들 안보에 관한 전략들을 충분히 외교 무대에서 발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이제는- 동시에 국익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국가의 그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신다고 밝히셨거든요. 예.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토가 북대 서양 조약 기구잖아요. 예. 이게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체입니다. 군사 동맹체죠. 경제 협력체가 아닙니다. 네. OECD와 같은 그런 경제 협력체가 아닙니다.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혹여라도 우리가 비군사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비군사적 지원이라는 외교적 입장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혹여라도 이런 원칙이 훼손될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예. 절대적 가치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반드시 개입을 하게 돼 있는데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육자 회담 당사국입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 손 벌려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예. 오히려 이 군사 동맹체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게 가시는 게 맞는지 이런 논란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기왕에 가신 거 좀 이제 이런 우려를 다 씻어내고 예. 정말 이제 많은 경제적 성과를 예.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국제 외교 무대인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어제 나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래픽 준비가 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보면 긍정평가가 46.6%고요. 부정평가가 47.7%로 조금 더 높습니다. 여론에서 나타난 이 민심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한 시간이 지금 2달이 채 못 되는 시간에 네. 국정 수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사실은 저는 평가라기보다는 우리 당의 어떤 지금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불협화음들이 나오는 것들이 저는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 국민들의 염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저희가 행동이 좀 더 신중해야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당내 불협화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예. 혹시 이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좀 충돌했을 때 네. 최고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견을 전달한다던가. 아니요, 사실은 뭐 최고위 회의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사실 좀 저희가 보였죠. 화면에 예. 그대로 중계가 됐었는데요. 예.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당대표하고 사이에서 약간의 설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자제를 주문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염려가 크니까 이런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굵직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임시 석방이 되면 광복절 특사 논의도 더 막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뭐 저희들도 이제 여당 집권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아이고 여론조사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갔던 기억들이 생생한데 뭐 그렇습니다. 예, 지지율이라는 것은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 집권 여당은 지금 권력 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뭐 간장이 어떻고 무슨 뭐 이게 뭐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도 거부하고 이게 차마 이게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풍경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권력 다툼에 지금 날을 지새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기문란이라고 말씀하셨던 불과 출범 한 달 만에 국기문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치안감 인사.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노동부 노동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국정원의 1급 간부 27명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예. 국정원의 1급 간부가 27명이라는 사실 자체도 국가기밀 상황이고 보안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나서가지고 1급 27명을 전부 직위 해제시켜가지고 대기 발령시켰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시는데 대북 정보, 테러 정보 어떡합니까? 1급들을 전부 옷을 벗겨가지고 지금 대기 발령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고 있는 집권 여당의 행태,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과거 정부와의 어떤 덜쳐내가지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지금 열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진다면 들쑥날쑥하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는 지지율로 예. 추세적으로 빠지는 그런 쪽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야당으로서 예. 또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뭐 여러 논란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야당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죠. 그 내용 잠깐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네, 일단 여당에선 이거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법 개정을 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야당의 공격 때문에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지금 검수완박법을 비롯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 지금 그 사법체계나 그다음에 경찰과 관련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경찰청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경찰의 지금 현재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인사권과 그다음에 수사권 그리고 수사권은 굉장히 커졌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잘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정보 경찰이 있습니다. 예. 정보에 관한 모든 것도 사실은 지금은 다 경찰에 있습니다. 예. 이런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경찰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경찰에 관해서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청와대 내에 민정수석
있었고요. 예. 그리고 치안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경찰들을 견제를 해가왔고 그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뒤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치안비서관도 없었었습니다. 그렇다가 보면 그 행정부 내에서 그런 역할들, 다시 말해서 경찰청이라고 하는 외청의 어떤 견제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기능을 경찰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경찰과의 소통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 거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명 정도 내외 의 인원과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경찰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민주화와 관련되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통제라고 하기보다는 지원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경찰 자체가 경찰위원회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가 이제까지는 어떤 민정수석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경찰위원회의 역할도 더 저희가 살려내고 예. 그리고 경찰과 그다음에 행정부 사이에 이제까지는 사실은 그 행안부 장관을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찰 관련한 일들은 다 패싱이 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경찰청법에 보면은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정상화한다는 것에 의미를 저희들은 두고 있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전 의원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많죠. 왜 31년 동안 행정안전부가 행안부가 31년 동안 왜 지금과 같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왜? 이유가 있는 것이죠. 1987년도 이제 6.25 항쟁이 났을 때 내무부의 치안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박종철 서울대생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여기로부터 말하자면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는 역사적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 1991년도에 말하자면 내무부의 치안본부를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을 시킨 것이죠. 네. 이것은 뭐냐면 정권을 위해서 충성하던 정권의 어떤 통치를 위해서 도구로 이용되던 경찰을 중립화시키고 또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1년 동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라는 이런 별도의 경찰 조직, 경찰 통제기구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저희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은 국민의힘과 집권 세력이 검찰을 대하는 자세와 경찰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틀린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공소유지,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에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을 개혁하자 그럴 때는 그렇게 나서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경찰이 지금 권력이 비대해졌다. 근데 비대해진 권력 때문에 지금 뭐 지금 비리가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미리 지레짐작 권력이 커지니까 이렇게 통제를 하겠다. 이 웃기지 않습니까? 어디는 권력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한 원리 위에 작동되게끔 검찰 개혁을 하는 데는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이제 생길지도 안 생길지도 모르는 말하자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겠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검찰을 대하는 자세와 경찰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틀린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 개혁을 20년, 30년 논의해와가지고 이번에 일정한 성과를 냈는데 그것도 더 논의가 필요한데 급하게 했다라고 비판을 해왔던 국민의힘이 단 논의도 1년도 안 하고 논의를 3개월, 1개월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경찰 조직을 행안부 내 경찰국을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10년, 20년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 저는 지점에서 저도 국민의힘, 제가 드리고 마무리 싶은 얘기를 드릴게요.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검찰과 경찰을 대하는 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과 사법고시 패스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어떤 엘리트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투명하게 바깥으로 행정부적으로 끌어냈다고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경찰을 모욕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을 정말 모욕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안을 끌면 저희가 오늘 뉴스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에 모레까지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북한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도 50에서 200mm의 큰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에 비구름이 강해지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비 피해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보다는 내일 밤사이에 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생산성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나온 추 부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또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주시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요청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일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추 부총리가 경제 상황을 빌미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가리고 모든 책임을 임금에 돌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 고물가 상황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 인상을 안 하면 고통은 국민 홀로 감수하라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김태년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특위 출범 뒤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당국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물가 상승의 원인을 고임금으로 전가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즉시 대통령 중심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해외 사업장을 팔아서 적자를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에는 한전을 제외한 전력그룹사 5곳 소유의 해외 자산도 포함됐는데 내부에서는 알짜 자산까지 팔아야 하는 거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매각을 공식화한 해외 자산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석탄발전소 한 곳과 디젤 발전소와 배전회사 등이 섞여 있는 사업장 한 곳입니다. 세부 석탄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고 단기순이익은 200억에서 300억 원대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디젤 발전소와 배전회사 등을 운영 중인 SPC, 특수목적법인 사업장 역시 최근 3년 동안 평균 단기 순이익은 160억 원 이상입니다. 두 곳 다 우량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한전 측은 매각 주관사 선정이 끝나 같이 선정 중이라면서 매입 당시 투자 비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가 최소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금액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예 안 나가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5개 발전사가 각각 4%, 800억여 원씩 투자해 모두 20% 지분을 확보한 인도네시아 바양강산 사업도 알짜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분 4% 기준으로 2019년 장부가액이 1,700억 원 정도였는데 국제 상황 등으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번 달 기준 장부가액은 7천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보다 9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팔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전뿐 아니라 발전사 내부에선 회사채를 갚기 위해 알짜 자산을 팔아치우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수익이 안 나면 당연히 팔아야겠지만 배당금이 갈수록 늘고 있는 자산을 파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내색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발전사들은 해외 자산 매각이나 지분 조정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인도네시아 사업과 남동발전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 남부발전 미국 가스 복합 발전 사업, 중부발전 미국 태양광 사업, 동서발전 인도네시아 탄중 석탄화력 발전 사업 등 10곳이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입가와 매각가를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현 시세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야 헐값 매각인지 아닌지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자산 매각이 추진되면 헐값 매각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145조로 자기 자본의 2배를 넘어섰고 올해 적자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전 측은 해외 사업 구조조정으로 1조 9천억 원을 확보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이 어디인지는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비롯한 당시 사건 관련 군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오늘 공군본부와 고 이중사가 소속돼 있던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사건 은폐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징역형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외에 다른 형 집행정지 신청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최종 결론은 저녁쯤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오늘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과 만나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 측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면서 유엔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사망시킨 것은 비례성 및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셨고
이 점을 이유로 북한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유족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60대 남성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3월 대전교도소 의무실에서 수액을 맡던 60대 A씨가 의식을 잃은 뒤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가족이 의료과장 등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실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수액을 맞고 3분 만에 쓰러지자 의료진이 한때 다리를 결박한 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은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유포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투표용지 식별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해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 넣기 쉽고 행랑식 투표함도 바꿔치기가 쉽다는 A씨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아 사회적 토론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사장 소음 배상의 기준이 50% 인상된 이후 첫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시 주민 8명이 근처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소음 한도 측정 기준을 벗어났던 1개월에 대해 27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이 개정되며 50% 인상된 이후에 나온 첫 결정으로 환경부는 이번 사건이 환경피해 배상액 현실화 단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96명으로 전날보다 6,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끝나면서 환자 증가폭이 컸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500여 명, 2주 전보다는 100여 명 늘었습니다. 유행 감소세가 멈칫하면서 여름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든 62명으로 17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5명으로 누적 24,530명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토트넘 손흥민의 벽화가 영국 런던에 등장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포츠웹 등은 SNS에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가 담긴 벽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래피티 작가가 작업한 벽화는 북런던 스톤리 거리에 그려졌고 사진을 찍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영문 이름과 등번호 7번과 함께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 정상과도 만납니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데 대북 공조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지도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삼각 공조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토 정상회의라는 국제 무대를 기회 삼아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3국의 대북 대응 의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토라는 무대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전략무기 고도화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들을 그 자리에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발신해주는 의미, 이게 주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공조 강화와 함께 영내 경제안보 협력도 3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함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관련 경제안보 현안이 핵심 의제로 거론됩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요청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회담 예상 시간이 약 30분 정도여서 구체적 협력 방안보다 한미일의 협력 의지를 다지는 상징적 회동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처음으로 다룰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4만 명 수준인 나토 대응군의 규모를 30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새로운 안보 현실에 따른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얀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대응군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We will transform the NATO response force and increase the number of our high readiness forces to well over 300,000. 나토가 긴급 상황에 활용할 병력 자원을 현재 4만 명 규모에서 8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에 병력을 추가 배치해 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방위비 확대가 필요하다며 올해 8년 연속으로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방위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9개 나라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까지 늘린다는 나토의 목표를 충족했고 19개 나라는 2024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로운 안보 현실에 맞는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를 나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도전 또한 처음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It will address China for the first time and the challenges that Beijing poses to our security, interests and values. 또 남부 이웃 국가에서 커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을 환영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현지 시각 28일 만약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크림반도를 침공한다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 인터넷 매체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차 대전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의 이면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다자 외교 데뷔전에 오르는 만큼 긴장할 법도 한데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건네는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으면 가서 긴장되지 않으세요? 전혀 일정이 이제 첫날은 그런데 둘째 날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자료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나 못 봐. 그다음에 근데 다자회담이라 나토 동맹국에다가 이제 초청받은 파트너 회담만 한 2시간 반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있어요. 길게는 못합니다. 시간이 뭐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정리를 하고 다음에 다시 보자. 그래. 저희 혹시 10시간 넘게 비행하시는 거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셨나요? 프리미어 축구하고 유로컵 있잖아요. 그거 좀 보고 그리고 뭐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여사님은 같이 내려오시는 어디? 여사님 여기
뭐 할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장시간 비행하셨는데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글쎄 뭐 이제 또 밤에 도착하고 나서 또 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격변의 시기인 만큼 나토 정상회의를 무대로 치열하게 펼쳐질 외교전에서 신중한 행보로 성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현재 서울은 흐린 날씨 속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빗줄기가 강해지겠고 또 국지성 호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모레까지 중북부 지방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는 게릴라성 호우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사태나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은 북한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자락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 연천과 파주, 강원도 철원과 화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크게 확산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녁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300mm 이상, 충청도에는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내륙에는 순간 초속 20m 이상, 산간에는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낮 동안에도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 31도, 대전과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한 차례 고비가 지난 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감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